안녕하십니까. 오늘 허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석방으로 나오셨죠? 예, 그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현기환 수석이 2016년 12월 1일에 사건이 시작돼서 그 사건에 이제 사실 탄핵 이전의 사건을 LCD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요. 네. 부산 해운대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계속 한 5가지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 사건도 있고, 또, 당시에 이제 2020년대에 진행된 총선 관련된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사건이 끝나지 않은 세월호 네. 관련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건들이 계속 특수부에서 별건 수사를 해서 한 6가지 사건을 계속 5년 이상 진행해왔고, 이제 지금까지 한 5년 5개월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또 있다가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마지막 서울구치소에서 긴 시간 보냈고, 이번에 이제 가석방이 좀 돼서 5년 5개월의 형량 생활을 종료를 했습니다. 현기환 수석은 밖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안에 있을 때 탄핵이 벌어졌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형사적으로 소추되고 형사처분되는 일들을 다 감옥 안에서 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고생을 했고, 그 사이 한 6번 정도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고 그럽니다. 급성 췌장염 이런 걸로 한 6번으로 새벽에도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수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긴 시간 겪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이번에 가석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5개월요? 예. 제일 오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형사처분 받은 분들 중에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구속돼 있었고요. 또 아마 형량이 보면 이제 가석방을 받지 않았으면 거의 7년간 여러 이제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유죄를 때려가지고 그 사건들을 총합을 하면 약 7년 정도 해당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 1년 조금 더 남겨놓고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한 1년 더 받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셨던 분은 다 나왔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일단 3분의 국정원장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분이 다 아직 못 나왔죠? 예. 남재준, 네. 이병기, 이병호 3분의 국정원장이 현재 구속돼 있고요. 지난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구속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해서 삼성의 이재용의 후계구도와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제일모직하고 삼성생명 합병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있던 당시에 이제 장관과 네. 또 국민연금 본부장 이 두 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중간에 이제 보석으로 나왔다가 최종 형량이 확정돼서 자녀 이제 그 형량을 살이라고 약 1년 정도 남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최근에 다시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4명, 이명박 대통령 때 원세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4분이 아직 있고, 네. 또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누구죠? 보건장관이 누구죠? 무슨 장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지금 아직 장관이고, 당시에 같이 그거에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본부장. 국민연금본부장. 예. 두 분이 지금 구속된 걸로, 이렇게 법정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원장들 4명하고 나머지는 2밖에 안 남았네요? 나머지 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최성훈 씨가 못 나왔지. 예,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공직자는 아니니까, 예. 네. 별도 그렇게 보면 이제 최성훈 씨가 남아
있죠. 4명, 5명하고 7명, 그죠? 7명이 남아있네, 아직. 전체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7분이 남아있는 거죠. 7명 남아있고, 그동안 감옥 갔다 온 사람, 하루라도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총 100, 지금 정확한 숫자가 지금 조금 민간인까지 좀 포함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고, 그래서 공직자가 약 한 150 내지 160명 정도 되고요. 공직자만 150, 예, 60명. 국정원 관계자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빼고 뭐 경찰이랑 다 합치면 한 150, 5, 60명 정도가 구속 기소돼서 네. 다만 이제 구속됐다가 일부는 집행유예가 된 사람도 있고 형기를 다 마친 분들도 있고 네. 또 가석방이나 사면부 된 분들도 있는데 대략 한 150 내지 150, 60명 정도가 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요. 한 3, 40명, 한 20명 전후가 민간인.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그 안에서 시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자부터 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때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 또 참여했던 분들이 집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에 관한 처벌법들이 적용이 돼서 관련자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한 20, 30명 정도는 구속 기소가 돼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고생을 하셨죠. 근데 현재 대부분의 사건들은 종료가 됐는데 그 후에도 추가적으로 고발을 한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세월호 관련된 사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민간인들 중에도 집시법 관련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댓글에 보면 이하오님께서 문영표 장관, 예, 맞습니다. 홍한선 예. 본부장입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한선 국민연금 본부장.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예, 기금운용본부장. 예. 두 사람 다 2년 6개월을 받았네요. 예. 이분들이 받게 된 거는 제일모직하고 삼성생명하고 그 합병 문제 때문에 그게 검찰에서는 이재용의 후계 구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식 평가를 의무적으로 이제 했다. 그것에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고 국민연금이 개입하게 된 데는 보건복지부의 문영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해서 직권남용하고 뭐 관련된 법들이 적용돼서 두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중간에 보석으로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자녀 형량을 지금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뭐 이 문재인이 사실 5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잡아놓은 사람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돼서 잡아놓은 사람 중에도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 본인 남아있고 네,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 관련된 거는 빼고도 150명 내지 6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거는 물론 대통령 자신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고 그 시기에 국정원 관련돼서 뭐 민간인 댓글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관계자들, 즉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 관계자들도 구속돼서 수사받은 분들도 한 대략 한 10여 명 정도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부분은 이제 자녀 임기를 형기를 대개 만료를 하고 다 이제 지금은 석방돼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구속이 돼서 대부분 형사처분이 본 대상인데 지금 구속돼 지금 아직도 풀려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마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제 대부분 석방이 됐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남아 있고
박근혜 정부 관련단자 중에 한 분이 더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추명호 국장이라고 네. 우병우 수석하고 연관해서 정치 관련된 특정한 국정원이 사찰이 있었고 요 관련된 걸로 기소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추명호 국장이 그분도 좀 임기 잔여 형량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2년 6개월인가 나와서 최근에 다시 구속이 돼서 아직 형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추명호 국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뭐 거의 지금 합치면은 200명 가까이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이 문재인이다. 근데 문재인은 아주 겉으로는 상당히 본인이 자화자찬을 많이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신중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역대 이 대통령이 연산군보다 이 문재인은 더 잔인한 사람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4대 사화를 빗대어서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정치 보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 대상자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대상자만 두 정부에 합치면 대략 200명 정도가 되고 그건 구속 기소 대상자입니다. 네. 불구속 기소된까지 하면 수백 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확인된 숫자만 대략 확인된 숫자만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사이에 피고인, 참고인 해서 검찰에서 수사받은 대상자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200명이 한마디로 정치 보복을 당해서 그런 감옥을 간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아마 조사 대상자가 조금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간 자리에도 현기환 수석과 관련해서 구속됐을 때 부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개별 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모르지. 네, 그런 사건 당사자로 해서 참고인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검찰에 한두 번 이상 수사를 받은 대상자로 하면 그러니까 1000여 명이 훨씬 넘을 걸로 보이는데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치 보복을 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뭐 세부적인 규모 경우야 지사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통일혁명당 일명 통역당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이나 난민전 사건의 경우에도 물론 그 시기가 권위주의 시기에서 좀 엄혹하고 특히나 사건 자체가 이제 반체제 세력이거나 북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감 정도가 지금 사건에 못지않게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규모나 대상이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략 한 수십 명의 규모 10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였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사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돼서 이렇게 가혹하게 법적 처벌을 받은 데가 유례가 없는데 이 사건은 2017년에 문재인이 당선된 시기부터 바로 문재인이 국정의 제1과제를 적폐청산으로 두고 공개적으로 이제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검찰이 지휘부가 그걸 하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정치보복 적폐청산 과정을 거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만 거친 게 아니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직접 국정원 TF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정외구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가서 샅샅이 국정원의 그런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까지도 막 민간인 다 들여다보게 하면서 국정원의 관계자들을 처벌했고요. 기무사 같은 데도 사실상 직접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분들이 사실 운명을 달리하는 일가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각 부처별로는 직접 부처가 이름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곳에서는 직접 뭐 적폐 TF이긴 하지만 그 TF 이름이 무슨 뭐 혁신위원이든 무슨 조사위원이든 여러 형식으로 약간 이름이 변결 좀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적폐 TF를 만들어서 전직 정부에서 있었던 관계자들, 공무원들을 처벌하거나 좌천시키는 중요한 이제 기관으로 그런 전 부처에 그리고 특정한 데는 실제 다수의 공공위원회나 공공기관이나 위원회까지도 적폐청사를 만들어서 그런 그 정치 보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사건으로 정치 사건이나 법적 사건으로 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블랙리스트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환경부 장관이 사실 형사처벌 유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주요 공직자들 어떤 식으로 해서 좌천시키거나 사실은 퇴임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이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를 시작해서 산업부, 교육부, 통일부 그리고 특정한 공공기관까지 수십 개의 지금 기관에서 그걸 했다는 것이 여러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임 정부에 대해서 그 전 정부 관계자들을 다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인 경쟁자들에 대해서 피를 5년간 그렇게 피가 흘러나도록 정치보복을 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소통과 통합의 당사자인 것처럼 굉장히 이미지를 만들고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허위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는 게 상당히 이중적 성격의 정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KS 강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이렇게 문재인이 아주 잔인하게 지금 마지막에 임기 마지막에 절대로 사면도 안 해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령에다가 당연히 사면을 해줘야 되는데 사면도 안 하고 간데 본인이 아마 이제 당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본인이 이제 잔인하게 아마 보복을 당할 건데 국정원장도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4명 합친보다 지금 박지원이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자기들이 훨씬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 다 앉아가지고 깨끗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도 없잖아요. 깨끗한 사람은 전부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정말 썩어도 이래 썩은 사람이 없는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5년간 정치 보복을 쉬지 않고 지금 해왔고 그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적폐청산을 반대하거나 적폐청산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게 되면 그 문재인 지지층, 즉 문파라고 하는 세력들, 그 후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대거 달려들어서 적폐청산에 깃발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그렇게 5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정권교체가 됐으면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의 심판을 존중을 해서 지난 5년 기간 동안 국정의 실패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그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원한과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남은 임기라도 그렇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나는 임기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김경수와 연관지어서나 이렇게 수판을 태워보다가 오히려 자기 살 길이 지금 급하니까 검수완박 입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사면까지도 그냥 여론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검수완박 입법에 그냥 자기의 이후에 임기가 끝나고 닥쳐올 그런 어떤 형사처벌, 법적인 어떤 가해 또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일단 빨리 방어하는데 남은 임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 JTBC 방송에서 손석희하고 그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 방송 이후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패배함으로써 국민의 그런 명백한 정권 교체의 심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성하고 성찰할 만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유배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신임 정부에게 걸 국민적 기대를 지금 미리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윤석열 정부 이곳저곳을 막 여러 형태로 공격을 가하면서 생채기를 내고 흠집을 내고 막 그런 것들을 전례 없는 사실은 퇴임하는 대통령 경우엔 대체로 새로 들어서는 신임 정부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의 정당과 같이 하는 어떤 신임 정부이든 간에 정당을 달리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래 한 30년의 어떤 이런 직선제가 된 이후에서는 그것을 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한테 그 신임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새 대통령에게 정권에 인수하는 과정이라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해주면서 좀 민감한 문제에 있어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침묵을 하는 게 도의이고 또 국민적 심판에 대한 정당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좀 그 저의가 뭐냐, 이 속내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좀 고민해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청문회 다 마쳤는데 표결 날짜를 안 잡아주거든요. 네. 그죠? 청문회 마쳤으면 표결이 바로 돼야 되는데 청문회를 마쳐놓고 취임일이 지금 이제 다음 화요일이니까 뭐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그럼 없잖아요. 지금 언제 표결을 언제 하는지 표결 날짜를 안 잡아요. 네. 야, 그래서 표결 날짜를 안 하면은 이거는 거기만 표결 날짜를 안 잡는 게 아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중간 보고 이렇게 해놓고 한동훈 또 안 된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안 된다. 국토부 교통부 장관 원희룡 또 안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또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또 안 된다. 이거 다 안 된다니까.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대통령 혼자 하라든지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신정부 출범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갈등은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나 이제 그 내각에 청문회 할 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럼 네. 새 정부 출범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게 여야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선의적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또 돕는 게 과거에 또 전통이기도 하고 또 그게 정부와 정부의 어떤 연속성을 이어가야 되는 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사회적인 좀 규범이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최근의 사태는 그런 사태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그런 국민적으로 지지율을 추락시켜서 조기에 붕괴시키는데 좀 강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도 굉장히 오래간 끌고 가면서 국회 인준 없이는 총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준 절차나 인준의 어떤 방식이나 인준에 있어서 시간적 어떤 끌기나 여론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한덕수 총리 내정자들을 인준하지 않는 긴 어떤 절차를 가져갈 것 같고 또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선거의 쟁점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검수완박법을 대체하는 방법이라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워낙 그 여론에서 역풍을 맞으면서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의 처신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런 지지층이 있고, 현재 지난번 4월 내에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런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법이 중요 쟁점이 될 경우에는 지방선거 굉장히 어려워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오히려 이런 이제 신정부 추진하는데 내각 청문회에서 발생하는 이러저러한 이제 뭐 크고 작은 의혹들 쟁점으로 해서 오히려 검수완박을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의 어떤 선거 구도, 이런 걸 다른 구도로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도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신정부를 조기에 지금 가능하면 그 신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권위,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추락시켜서 여소야대의 어떤 정국이 여소야대 정국이죠.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장기간 진행될 때 윤석열 정부의 실제 정부의 기능, 이런 걸 마비시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건 뭐 과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파동을 한병 사태라는 걸 일으켜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조기에 꺾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은 두고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다운 어떤 정치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건이 됐고, 국민적 다수가 집권 초반에 상당 부분 불신이나 비토를 하게 됨으로써 국정 동력이 형성되지 않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온 어떤 경험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문재인이 처할 향후에 닥쳐올 검찰의 수사,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민주당도 자신들에게 덮쳐올 그런 국정 운영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조기에 윤석열 저렇게 저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조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JTBC 방송을 하면서 했던 방송 발언 몇 가지만 문제를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손석희와 대담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또 꺼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초기에 그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상호 간에 뭐 의견이 있든 없든 충돌이 좀 있었고, 또 국무회의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도 예비비 형태로 해서 확정이 돼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 있는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일정이 늦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의 이름을 빌려서, 즉 질문을 빌려서 또 쟁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해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쟁점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이제 일도 벌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당의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도 손석희가 물었는데, 본인은 링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입도 뻥끗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권 교체의 열망 때문에 진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고 지금 거부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에 그 어떤 동의했던 분들이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 즉 좌파를 대표하는 문재인 권력의 실패, 내로남불, 뭐 이런 위선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지 않습니까? 경제적, 사회적 실패, 이런 공정을 무시한 태도.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여당의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한 번도나 자기는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권 때나 대선 때 새로운 후보자들이 나와서 오시게 하면 현직 대통령이 링에
지금 올라갈 수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다르겠습니다. 탄핵에서 다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도 김대중 대통령도 또 김영삼 누구도 단임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선거 기간 동안 이미 링에 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다 대부분은 상대 경쟁 후보의 비판이 있어도 상대의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 맞서서 그걸 대체하지 현직에는 대통령이 대체하지 않지. 그런데 아주 엉뚱한 소리로 링에도 안 올라갔고 자기 변명을 할 기회도 없었다는 식으로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해서 아주 치매급이 치매. 예. 그 아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건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사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한 4-5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겠네요.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지금 당선인이 내정자로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든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격하는 일이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심판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라든가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할머니 이제 현직 대통령이 그 시민 당선자가 내정한 장관을 그렇게 저격하는 것은 아주 속내가 드러나는 행위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김정은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김정은은 지금 평가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북한이 핵 고도화 정도가 대량 살상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가면서 지금 그것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ICBM이나 SLBM 정도가 아니라 아예 300km, 500km 대상자가 해서 소형화된 형태의 핵을 탑재해서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공격 체제로 지금 완전히 전환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겠다 라면서 지금은 평가할 시기가 아니다. 조금 지나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한동훈도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면서 김정은은 왜 아무런 평가를 안 하느냐. 이건 국가수반이나 국군 통수권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의 후보 시절의 선제 타격 발언까지 비난했습니다. 당연히 핵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현실화되면 삼축 체계 그중에 특히나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킬차인을 완비하는 건 국군 통수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대통령의 첫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얘기다는 식으로 해서 쭉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 몇 가지 아주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검수 완박 거부권 관련된 문제, 한동훈 내정에 대한 저격하는 평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하는 문제, 또 윤석열 당선인 선제 타격하는 문제 이런 것들 전반이 신임 정부에 대해서 직접 타격함으로써 자기 지지층들이 직접 윤석열 정부와 맞서도록 전선에 나서도록 반윤 전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격동시키고 굉장히 충동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해야 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반복한 것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조기에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반윤 전선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도 지금 하산하는 대통령이 어린이날 행사도 똑같아요. 청와대에서 하는 마지막 어린이날 행사가 된다는데 청와대는 365일 계속 개방하겠다는데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정도로 좀 이제 심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통속이 돼서 국무총리도 사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총리한 사람인데 한덕수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도 부총리 경제장관도 하고 이런데 이걸 자기들 사람인데 그걸 안 써주잖아요. 아예 청문회 일정을 안 잡으니까 나는 청문회 일정은 잡았는데 부결시킨다든지 이거는 봐도 청문회 일정 자체를 안 잡아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 장관들도 다 못 해준다. 총리도 안 해준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냥 총리 없이 가겠다. 부총리 추경호 때문에 추경호를 가지고 그냥 부총리를 하고 장관 안 해주면 차관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지금 또 윤석열 당선인은 밀고 나가요. 네, 현재는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라고 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았다시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졌다는 그 존재만으로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편법과 꼼수와 또 절차상으로도 불법을 동원한 것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국회라는 어떤 입법기관을 하나의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진영이 완전히 장악해서 그걸 근거지로 해서 지금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회가 움직이고 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물론이고 다수의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를 가능하면 상당히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인준 절차나 장관을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민주당의 중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의 민주당의 존재감도 보여주며 선거에서 검수완박 대신에 그런 특정 후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혹을 쟁점으로 해서 이것을 선거에도 이용하려고 하는 전체적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다른 전략들이 뚜렷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새 정부 출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관들, 내정자들을 공략해서 정치적인 지지층,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족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밑에서부터 공격해오는 그런 전략을 이제 쓰는 걸로 하나 보이고요. 이럴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 절차가 거대 지금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좀 제한적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적이 있고 총리든 국회 인준을 받아야겠다는 또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먼저 이제 임명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서 부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대행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 현재 있는 이제 총리께서 그 권한을 추경호 부총리가 임명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권한을 이행을 해서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제청권 또 각 장관에 대한 내각의 제청권 이런 것들을 수행해 하는데 그 법적으로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갈 것 같고요. 5월 10일 사실은 신임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장관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그 당시까지 임명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고 한 절반 정도가 임명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일 때 반쪽짜리 어떤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들과 불가피하게 동거하게 되는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기간 동안에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은 인수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동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수위라는 공간이 있고 기간이 있었고 또 청문회라는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장관을 임명해 주지 않음으로써 신임 정부가 새롭게 정상적으로 이제 출발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자체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부 물론 이제 후보들 중에 그 후보의 적격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미 이제 사퇴를 하신 이제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도 여러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사실은 표적이 될 만한 정호영인데 이제 그건 하더라도 다른 장관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민주당이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막 제기하면서 그걸 막 부풀리고 있고 MBC나 한겨레 신문이나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좌파 매체들이 또는 유튜버들이 뭐 확성기 역할을 하며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사례에서 보다시피 어떤 사람은 아예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거짓으로 했다가 조국이 그 글을 했다가 내리기도 하고 일부는 뭐 살짝 자신이 했던 주장을 철회하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현역 의원도 그렇고 조국과 같은 사람도 그렇고 민주당이 보도하거나 한겨레신문 보도에 걸려도 사실상 한동훈 내정자의 딸의 무슨 에세이집을 논문으로 막 해서 마치 그런 식으로 한다는 여러 형태의 그런 여론 조작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체 신임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길을 지금 딱 민주당이 막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한덕수든 한동훈이든 누구든지 중요한 전략적으로 표적을 삼은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않는 한은 이제 이 다수의 인준 절차나 장관 내정자 정상적인 절차를 놔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협박 겸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그런 벼랑끝 전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호하고 원칙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될 만한 저는 장관 내정자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호영과 관련해서는 불법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장관 내정자들은 작은 흠결은 있지만 지금 그런 절차상 인준을 안 해주거나 장관 내정자 보고서 채택을 안 할 만한 인물들은 아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데서 민주당의 그런 벼랑끝 전술이 지금 진행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또 지금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탁현민 비서관의 경우에도 아니 청와대는 이미 자기들 시대에 다 개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똑같이 했던 건 뭐냐면 청와대를 관람하는 일종의 투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관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있는 이제 본관이라든가 여기 이제 그 유민관이라고 하죠. 대통령 비서실이 사용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일반 관람객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안에 이제 정원들을 통과해서 하는 일종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 관람이라고 그러죠. 투어를 일종의 있습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뭐 이제 신청을 시기마다 매월 받아서 다 했거든요. 그런 이제 관람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했는데 그게 마치 완전 개방처럼 지금 일종의 용어로 하면 완전 그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언어 전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 당선. 예. 그레이프루트님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 힘내시고 당선인의 힘 실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국민들이 우선에 다 같이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말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은 그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들이 다 이전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다 개방하는 거고, 시작할 때는 대통령 본관까지를 포함해서 개방을 합니다. 아마 제한적으로, 초기에는 개방하지 않을 곳은 대통령 비서실이 근무했던 이민관과 경호처의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근무자가 있거나 현재 전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개방을 하려면 절차를 밟는 시간이 5월 10일부터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개방을 조금 한시적으로 그 제한된 일정한 공간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상춘제, 본관 이런 걸 조기에 개방하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지금 제한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도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전체를 개방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탁현민 비서관이었던 지금도 완전 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 어떤 농락이고 장난질입니다. 그건 이전 해왔던 관람을 그런 식으로 완전 개방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기 위한 자신들도 대통령을 청와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의미를 삭감시키려고는 아주
의도적인 나쁜 그런 저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꼼수, 잔머리 굴리는 거, 그리고 홍보 위주로 하는 거, 통계청장도 바꿔서 통계 기준도 바꾸고, 그래서 나쁜 건 아예 숨겨버리고 그냥 생색내기 이런 데 아주 뭐 이게 원래 이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전문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성남 선거만 승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금 선거에도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이재명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도 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이재명은 비대위에서 전략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아직까지 전략공천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출마 선언만 우선 했는데 아마 거기도 지금 박민식 의원이나 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안철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체 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겠다 하는데 이 뭐 완전히 도둑놈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뭐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출마하는 지역도 인천 왜 계양을이냐, 이거에 관해서 다 이제 간파를 한 걸로 보이는데, 첫째는 사실은 사법적인 처리가, 사법적인 칼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검찰에서 대장동 관련된 이제 전면 수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했던 사건들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하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압수수색에 공범으로 지금 적시돼서 이재명도 피의자로 지금 거기에 접수된 상태로 압수수색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특히나 이 중에 돈이 수십억이 증발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이재명이나 그 측근들에게 흘려간 것까지 이제 다 찾아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흔히 말하는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돈부터는 물론이고, 그 일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고용해서 자기가 측근을 해서 그걸 사용했던 것까지 몇 가지를 합치니까 한 5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 관련해서 공금을 사실상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소 절차를 좀 밟고 있고, 그 과정에 압수수색 절차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숙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에 지고 나면 선거에 지고 나서 정계를 떠나겠다고 한 적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다시 복원하였지만 국내에서 조용히 뭐 1년 있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영국 가서 한참 있었죠. 예,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형성할 때는 그에 따라서 패배자가 그것을 또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정치적 행동을 하게 마련인데, 이재명이 갑자기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을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은 인천 계양을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천 계양을까지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앞서 말씀인 것처럼 지금 그런 사법 처리가 칼날이 나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에게 제일 걱정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다시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먼 시간의 얘기입니다. 지금 한 4년은 다시 있어야 돼. 최소 그 시간을 후보로 뽑히려면. 그런데 당장 목전에 있는 것은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이걸 막는 것이, 이것을 방탄하는 것이 가장 지금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수사를 조기에 피하는 방식을 이미 민주당을 사실은 조종하거나 공모해서 그 일을 했던 걸로 이재명도 그 정책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즉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 중에 두 가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사건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거대 야당이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기를, 즉 국회의 어떤 진행 기관들을, 국회 회기 중에는 현역 의원들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체포해서 수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불체포 특권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에 이렇게 다가오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즉 사법적인 어떤 형사처분의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인천 계양을에 간 것은 또 하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이 이번에 등단한 것은 무슨 이런저런 다른 의도를 다 떠나서 첫 번째는 자기 살려고, 우선 자기가 지금 구속되고 가서 감옥에 가서 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긴급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는 것이 다른 것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대의 명분이나 정당성 이런 건 다 그냥 허위고, 실제 당장 그런 범죄자가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단 피해 보겠다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간 것은 본인이 경기도지사이고 이번에 분당갑도 지금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갑의 경우와 인천 계양을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대선 때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비록 윤석열한테 이겼지만 분당에서는 한 23% 정도를 윤석열 당선인한테 패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천 계양을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한 민주당 아주 강세 지역 중에 강세 지역,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입니다. 호남 사람도 많고요. 그런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까? 한 10%, 10.9% 정도 이재명이 앞섰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 민주당 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왜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갑니까? 여기 분당갑에 싸운다고 한다면 그나마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분당갑에 지역 경기도였던 연고도 있고 또 경기도에 그가 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출마하는 것은 그나마 지역구에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계양을에 간다는 것은 우선 지금 분당을 갈 경우에는 당선이 당연히 어렵겠다. 우선 살고 봐야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미 본인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층이 많고 원래 민주당 강세지역에 가서 우선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금 절박한 그런 그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더군다나 지금 범죄 행각들이 누누이 쌓여 있다면 그 범죄 행각에 관해서 그 사실관계를 진짜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범죄 행각이 명백하다면 명백하게 그에 맞는 국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이 만일 무죄에 해당된 사건이라면 사법적으로 맞서 싸워서 무죄를 얻고, 그것이 유죄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법적인 판단에 순응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될 그런 1차적 책임이 있는 그런 당사자가 우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 속으로 그 품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아주 비열하고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정치인으로서의 기초 자격이나 자질이 함량이 미달된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법에도 보면은 최고가 1도 아닙니까? 1도. 1번이 도망가는 건데 1도.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도인데 튀는 것이 1번이 36개가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게 도망은 안 가고
뭐 국회의원 특권이 갑옷을 입으려고 해요. 갑옷 입으면 그 갑옷 잡아서 벗기면 되는 건데 그거에 계양구 가가지고 과연 그게 살 수 있느냐. 튀려면 아주 자기가 싫어하는 미국은 못 갈 거고 중국에 가든지 아니면 북한 가까운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이나 이런데 어디 좀 튀어가지고 일단 튀는 것이 운동권에 안 그렇습니까? 튀는 게 1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좀 순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병법 기초를 몰라요. 아마 운동권 중에서도 정통 운동권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런가? 정통 운동권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적 도의 차원에서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물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장동에 관련이 없고 또 자기 부인이 법화를 써서 옆에서 초밥을 먹고 있을 때 자기는 초밥도 보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쇠고기 사 먹을 때도 자기는 옆방에 숨어 있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하든지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어쨌든 사법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응당하게 정당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간에 이재명이가 얼마나 여러 선거, 대통령 선거나 유세 때든 아니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유의 기득권과 어떤 특혜랄까 부정의한 행동이랄까 이런 걸 얼마나 스스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치 그래서 지지층들 내에서는 야 사이다이다 무슨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정작 온갖 부패 수백억 수천에 해당될 수 있는 대장동의 그런 뇌물 거래 사건부터 해서 짜잘한 그 소교구이까지도 그것도 경기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을 그런 법인카드를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이 다수의 그것도 자기 집에서 그 쇠고기 초밥 사 먹고 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을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는 것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걸 여러 형태로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도 할 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남 FC 뭐 사건도 한번 터지면 저 돈의 측근들이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알 거예요. 지금은 측근들이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측근들은 그냥 어쨌든 그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백현동 사건이나 각종 이런 연루된 사건이 워낙 많고 조직 폭력배 사건 등 아주 좀 사실 더 저질의 사건으로 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직 폭력배 사건은 여러 루트로서 지금 확인될 사건들인데 아직 검찰에서 제대로 저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 그게 어떤 조직 폭력배들인데 이건 은수미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 조직 폭력배 국제 파라고 알려져 있는 저 조직들이 어떻게 지역의 마피아들, 조직 마피아들하고 어떻게 저런 지역 토호들과 또 어떤 관변 세력들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이권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폭력을 빌미로 해서 폭력과 돈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게 밝혀지면 아주 취약한 모습이 크게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사건들 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터져 나올 때 그걸 국회 안에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거나 아마 제가 두고 보건대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혹시나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이재명이 자기는 정치 탄압을 받는다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이기자마자 지금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서 당신은 민주당 후보였고 차기에도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지금은 민주당의 의원들인데 이런 민주당과 좌파와 향후에 주력 좀 후보가 될 만한 유력한 후보에 대한 그런 정치 보복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판을 깔 것이고 그 심하게 막 닥쳐오면 단식농성이라도 하면서 막 국회에 저렇게 각종 이렇게 드러눕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단식농성하고 현역 의원들이 있으면 그 회기 중에는 물론이고 회기 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렇게 단속로에서 거기다 사수단 자기들 보좌관들 깔아버리면 저게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사법기관 연애 강의가 어렵거든요. 네. 저런 방식으로 하여간 이재명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력한 공간이 지금은 국회다. 국회 밖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 소환하고 경찰 소환하면 한두 번 소환 일정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걸 오래 하지 말고 직권으로 가서 연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자신이 닥칠 그런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피해보겠다고 하는 아주 저열한 국회가 그런 기관입니까? 민의의 대의기관이고 국회는 가장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게 국가 사회의 입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신처가 될 수 있는 범죄자들이 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저렇게 범죄의 피신처, 은닉처 이런 것으로 국회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서 가능하려면 이제 뭐 경기도의 다른 지역 분당갑 같은 곳으로는 당선될 수가 어려우니까 지금 인천 계양을 같이 뭐 민주당의 어떤 후보만 뽑아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면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지금 그런 국회를 그런 범죄의 어떤 피난처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동을 선언한 거고 오늘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 허 대표님은 국회가 아주 그런 데가 아니다. 근데 국회는 이 정과 사범 이재명에게 가장 어울리는 데가 국회예요. 그래 이재명의 정과 사범이라는 건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건데 뭐 검사 사칭부터 시작해서 또 뭐 한 게 폭행에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범 대장동 뭐 다 이렇게 사범이나 되는데 이 정과 사범 이재명이한테는 국회가 맞춤형 딱 도피처다. 그 다음에 지금 이하경이라고 네. 예, 난민전에서 혁명자금을 마련한다고 혁명자금 마련한다고 강도질을 한 자가 지금 난민전 군포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군포 국회의원 이하경이가 이 칼 들고 실제로 당시에 동아건설 최은석 집에 가가지고 강도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3선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맹 사건으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호맹 사건에는 지금 은수미가 6년 감옥 갔다 왔고 또 지금 산호맹으로 조국이가 한 6개월 이상 감옥 갔다 왔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국회는 못 들어간대. 그렇고요. 그 다음 전대협 출신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전대협 출신으로 감옥 갔다 오면 내가 한 사람 해도 저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그리고 한총련 출신도 지금 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대협은 지금 이인영이부터 뭐 저기 청와대에 가 있었던 임종석이 또 지금 뭐 송영길이 뭐 저기 또 박홍근이 예, 뭐 박홍근이도 전대협 위원장 했죠. 의장 대행. 어딥니까 저기 남충년 의장의 예, 송갑석이 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범죄자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고 국회에 가면은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치장이 되고 국회의원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표결을 해야 돼요. 회기 중에. 그 회기를 계속 열어놓으면은 표결을 하는데 표결은 자기들이 뭐 180석 이상 있으니까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는 범죄자가 갈 데가 아니라고 하는데 국회야말로 범죄자가 가장 많은 데 아닙니까? 그렇긴 해도 다 이걸 이제 이미 그 사건들이 종료돼서 이제 형사처분을 받은 사건들이니까 지사님도 저 옛날에 감옥 갔다 왔지만 의원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난 이제 일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범죄 행각과 관련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그런 범죄자하고는 뭐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에 관해서 형사처벌을 끝났다면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이든 여러 가지든 또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할,거나 추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뭐 형사처벌을 그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일종의 정치적으로는 이미 또 법적으로는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과 지금 막
벌어져 있는 범죄 행각에 대해서 그 범죄 행각을 은신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숨는 것은 또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리고 그런 은신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범죄에 속을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제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행각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이제 이재명을 알고 있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해본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가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이재명이 국회 안에서 자신들이 그런 범죄 행각에 저항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강해질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회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향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제 차기에 또 국회의장이 하반기 국회의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반기. 예, 후반기 이제 국회의장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진표가 뭐 맡아놓은 것처럼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 맡으려고 안건조정위원회 사회를 보면서 완전히 날치기 변칙 통과를 시켰죠. 예.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인물이 될 경우에는 이재명의 저런 방탄 국회를 막아주기 위해서 회기도 계속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얘기했던 회기 기간이 사실은 끊어질 경우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기를. 끊어질 수 있지만은 뭐 끊어지더라도 그걸 잡아가려면은 다시 또 열어가지고 또 하고요. 그래서 금방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있다가 뭐 체포 못하니까 국회의원 되면은 일단은 저 300명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서로 봐주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저 여론을 가지고 엎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또 체포를 하려면 국회에 이제 사실은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같은 이제 복잡한 과정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범죄, 자신의 범죄 이런 것으로부터 닥쳐올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게 본질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사실상 출마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또 민주당 총괄위원장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일종의 페북에 저게 쓴 글인가요? 좀 공식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글이 상당히 좀 글을 적시에 잘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잠깐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타이틀은 이렇게 잡았네요. 유정복이 세긴 센가 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크게 잡았네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인천 계양구 을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천은 범법자의 도피처나 은신처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며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자 온갖 범죄와 비리, 부정의 원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전 지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인천을 넘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300만 인천 시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을 배신하고 떠난 것에 대해 비난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 이 전 지사를 불러들이자는 것은 인천을 깔보고 얕보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 전 지사는 대장동 수사 방탄용 불체포 특권을 얻어내고자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출마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면 인천에 새로운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인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글을 써서 이재명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그래서 송영길이 인천 의원을 하다가 서울시장 후보에 갑자기 도망치고 나니까 그 자리를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저격하는 아주 글을 제때 저역시에 잘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유정복 전 시장,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저렇게
이재명이가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아주 맞서는 상대 저격수 이준석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 마땅치 않기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상당한 정도로 그 인지도가 있고 또 지난번에도 인천에서도 표를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저격수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재명 정의순 윤희숙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그렇다고 저까지 안 나갔죠. 안 나갔죠. 본인이 국회의원 그만둔 사람인데 네. 저런데 또 나가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도 조금 일단은 계양구에 마땅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렇게 안철수가 일단 분당갑에 나오는 거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철수와 윤석열 이 케미도 맞는 것으로 더 비춰지고 안철수는 또 안랩 네. 안철수의 안랩이 바로 판교가 분당갑인데 판교 아주 판교 밸리 안에 안랩이 있는데 그 빌딩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안철수는 제가 볼 때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저기는. 네, 안철수 후보 자체는 물론 대권 후보이고 네. 또 강한 중도층 지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가 당선되었던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다면 전통적인 이제 지지층, 보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다가 중도층들까지 상당히 적절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그냥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상당히 압도적 승리를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 승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당갑이 유리한데 안철수 후보 같은 사실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권 후보가 나간다면 이제 여러모로 분당갑 자체는 특별히 걱정거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전략공천에 의한 것이든 단수공천에 의한 것이든 경선에 의해서 의한 것이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안철수 후보가 확정된다면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은혜의 경우에는 지난번 유승민 전 후보하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밀리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격천하는데 이제 당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됐는데 그만큼 김은혜 후보가 현재 조금 약점을 찾고자 한다면 오히려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여론조사에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 이렇게 지금 근래 나온 여론조사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 김은혜하고 김동연 민주당 후보하고 비교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한국갤럽조사에서 4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걸로 하면 김은혜 42.6, 김동연 42.7 해서 요건 갤럽조사에서는 동일하게 나왔고요. K스텔 리서치에서는 김은혜가 41, 김동연이 45 해서 한 4% 정도로 김은혜 후보가 요거는 밀리는 걸로 나왔고, 리얼미터가 지금 가장 최근 조사인데, 5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조사는 김은혜가 38.8, 김동연이 47.9에서 김동연이 9.1%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글로벌 리서치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한 거면 김동연이 한 2.5%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전에 초기에는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근래는 격차가 아주 미미하거나 조금은 격차가 한 4에서 한 8%까지 나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는 박빙승부라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체 지금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리얼미터 같은 조사는 이게 이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샘플 자체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지난 대선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결과적으로 0.73% 났는데 물론 이거 선거 투표율이 좀 적은 것이 아쉬워 있어 조금 더 격차가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시기 마지막 그 여론조사 공표했을 때 한국갤럽이 윤석열 후보가 1% 앞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여론조사 맞았고 중간 경우에도 가장 갤럽 조사가 정확도가 저는 대부분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이제 경기도 조사에서는 갤럽 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0.1%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박빙승부라고 보이고 갤럽 조사의 경우가 상당히 저는 이런 샘플이라든가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다 감안해서 하는 오랜 기간의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대상도 전화조사, 이제 면접조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과 같이 박빙이라 하더라도 중도층에서 좀 더 확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막판까지 박빙 승부, 즉 가슴 졸이는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5, 6% 정도는 앞섰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 어차피 선거 유세를 하거나 이번에 후보들 나간 것들을 하던 간에 경기도와 인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유세 활동을 해서 이재명 활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뭐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대 가장 여기서 대중적 인물로 경기도에서 선거 유세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모을 만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로 보이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중도 측에 강한 또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보수층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지층 결속이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대남이라든가 이런 여가부 여러분도 민감한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는 중도층 특히 20대 30대 여성층들의 경우를 김은혜 후보로 끌고 나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출마가 안철수 분당 갑이 뭐 지난님 말씀한 대로 이제 본래 이제 본인의 이제 회사와 관련된 안랩도 있고 또 그 지역이 IT의 일종의 메카, 과학기술의 메카 이런 데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 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하나 유일하게 일종의 좀 소수자 의견이랄까요? 뭐 조금 걱정이 되는 거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부각됨으로써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이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잘 연대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김은혜 후보가 부각될 수 있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보궐선거보다는 사이즈가 큰 도지사 선거 부분이 훨씬 더 후보가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보 전략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작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경기도에 부각시킬까 하는 것까지 좀 염두에 뒀으면 이건 뭐 소수자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보다 꼭 커야 되는 건 아니고요. 김은혜가 네. 김동연보다 크면 돼요. 아 그렇군요. 김동연은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이제 오래 했고 또 이제 상당히 어려운 데서 몸을 일으켜 가지고 상고를 나와 가지고 저렇게 이제 또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또 그 경기도 아주대학교 총장도 한번 했어요. 잠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도표가 좀 있다 그러는데 김은혜 후보가 제가 아는 김은혜 후보는 저도 뭐 한 거의 30년 가까이 20년 이상을 아는데 김은혜 후보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할 거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강용석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요즘 막 하고 있고 또 차명진 의원이 거기에 또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이제 표를 또 모아가지고 당에서 이걸 강용석
후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당내 경선에서는 끝나버린 건데 이걸 안 받아주고 좀 밖에 밀어내니까 이 무소속으로 나와니 이게 또 몇 퍼센트라도 가져갈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변수로 남아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수도권에서 어떤 승부가 전체 판세 승부의 사실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장 선거, 이제 광역단체장 유예 선거에서도 서울시의 지금 25개 그 어떤 지역구, 구별로, 어쨌든 구청장 선거에서도 기존과 다른 이제 상황이 올 거고, 전국적으로도, 지난 어떤 선거 때 워낙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 다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판세는 굉장히 바뀔 걸로 보는데, 그래도 큰 어떤 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수도권의 광역단체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특히나 인천의 경우에는 수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강명석, 지금 변호사 이야기 나와서 관심사인 것이 인천과 경기도에서 이런 무소속 후보, 이거나, 하여간 약소 후보들 문제입니다.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유정복 후보가 현직, 인천시장인 박남춘 시장보단 5, 6% 정도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정미, 진보당, 이정미 이제 진보당이죠. 이정미 후보가, 정의당인가요? 정의당. 정의당, 죄송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3 내지 5% 정도의 지금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도 그런 정 나오고 있고, 요 후보가 조금 일부 변수로 인천시의 시장 선거에 있다면, 경기도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좀 비슷하게 또 3 내지 5%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빙 선거이거나 한 1, 2%, 2, 3% 만일 지금 김은혜 후보가 임명한테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처럼 격차가 큰 건 제외하더라도 그렇다 한다면 강용석 후보도 상당히 변수다. 그래서 지사님이 저 차명진 의원 잘 이야기를 해서 강용석 후보가 대국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길도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걸리는 거 이제 강용석 후보가 어쨌든 이 선거 관련해서 모금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뭐 좀 스무스하게 그 모금동에 참여해준 분들을 이해도 하면서 어떤 대국적 견지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지방선거 전략을 좀 패퇴시키는 그런 부분에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 지사님의 좀 역할이 있으시겠네요. 저보다도 이제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당이 네. 강용석류, 네. 이준석이 이제 강용석은 아주 박근혜 대통령 집까지 사들이는 가세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그 책도 내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걸 아예 입당 자체를 안 받아줘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강용석 쪽에 강용석이 좋아서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지지자들이 거기 또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걸 입당을 안 받아주니까 입당을 안 받아주는 거는 그거는 좀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죠. 네. 이거를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지금 국민의힘 당 돌아가는 거는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전부 다 극우 세력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누가 나서기가. 그 부분은 그러면 좀 저 지사님한테 할 얘기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는데 여기 이제 신하석 님이 이제 말하는 장명진 의원님은 김문수 지사님과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동반인데 저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 차명진 의원은 강용석 선대위원장이에요. 이게 영원한 동반자가 이렇게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말씀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서로 연락이 안 되느냐, 이야기 안 되지, 이야기는 되는데,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는 뭐, 처음부터 계속 지지를 해야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고 봤고, 차명진 의원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당한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래 보고, 선거라는 거는 일단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생각이 같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경기도는 김은혜 후보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꼭 필요하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는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절대로 공직에 나서면 안 될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후보가 단일화 안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내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경기도는 그래서 조금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선거와 다르게 되게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일 경우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단일화 방식이나 단일화에 대한 원칙은 찬성합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의 문제는 입당 문제부터 비롯해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 또 강용석 변호사가 어쨌든 본인이 출마를 했으니 단일화 관련해서 김은혜와 하겠다고 했을 때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보내, 이런 좀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필요한 또 선거 전술의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좀 유익한 결정이 뭐냐. 그래서 후보의 경우에 뭐 단일 후보뿐만 아니라 그 후보 당사자들 간의 뭐 선거적인 연대라든가 연합이랄지, 또 이후에 그 정책적으로도 좋은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거랄지, 또 이후에 뭐 다른 어떤 당내에서 이런 강용석 후보와 관련해서 충분히 당내 영입 절차를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단일화 과정에서 표명하는 것이랄지, 이런 정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열어놔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해 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거라는 거는 냉혹하기 때문에 이겨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뭐가 맞다 논란을 할 수 있으나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그거는 패배고 당선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김동연이를 당선시킬 때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어떻게 되고 이재명이는 어떻게 되고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한 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이 지식인들이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저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뭐 거의 복잡한 뭐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 그거는 너무나 간단하다. 근데 이걸 자꾸 복잡하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표가 자꾸 분산이 되고 후보가 단일화 안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복잡한 게 왜 그렇다 하냐면, 이게 이제 기득권 정당, 웰빙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뭐냐면, 이건 이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데 힘이 있을 때 그 정당 내부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패권적 방식으로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상황이나 후보를 내놓고 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제 하게 되면 그 정당 내부가 계속 썩어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적 요소를 주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지사님의 전략적 판단 문제를 동의하면서도 그런 문제는 또 향후에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이제 부차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지금 경기도지사의 김은혜 후보를 능력이 없다 이러는데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기자들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대로 그동안 대변인 할 때뿐만 아니라 MBC 앵커만 하더라도 뭐 8년 앵커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MBC의 기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발휘돼서 다 그게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그거는 뭐 조금 여성에 대한 그런 편견 중에 일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러면 이 정도 하죠. 뭐. 네.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